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죠.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올해 말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버크셔를 인수한 지 60년간의 투자의 전설, 그 여정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총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5월 첫째 주말에 매년 이렇게 열리나 봐요, 주총이, 그죠? 네, 5월 열리는데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네. 네브라스카 주의 오마하라는 곳에서 네, 열리는데, 그래서 이제 오마하의 현인 이렇게 고향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건데, 주총 참관기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제가 이거를 안 가겠다는 얘기를 3년째 하다가 네. 결국 가게 되었는데 이제 탑다운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가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컸었거든요. 네. 근데 바텀업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시장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고, 저희가 특히나 가치주라고 하면 좀 고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투자를 조금 더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저한테는 나름 뜻깊은 행사였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치주의 제왕, 이거 이렇게 불리던가요?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가치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할 텐데, 이게 주총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페스티벌처럼 열리는 모양이에요. 네, 뭐 모두의 축제처럼 모두의 네, 축제 열리는. 4만 명 정도가 모여서 네네. 주주들뿐 아니고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 다 모여가지고 가끔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네. 바자회도 한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바자회 한다고 해서 왜 바자회라지 봤더니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 중에 식품회사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부터 쭉 인수해서 지금 그러니까. 굳이 회사가 상장 상태가 아닌 회사들의 경우 그렇죠. 많은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켜서 그 부분으로 이제 주주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에게 배당을 해야 그렇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이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큰 소비재 관련 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그 될 것 화면이 지금 같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주총장이라서 의자 착 놓고 검은 양복 입고 딱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온갖 뭐 지금 소비재 뭐 전시회 지금 기차 모형도 나오고, 보니까 CG 캔디는 스카치 캔디로 유명한 캔디 회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회사 중에 그런 것도 있고 햄버거 회사도 있어요, 심지어. 뭐 그죠? 피자 회사도 있고요. 데어리 퀸 이거 굉장히, 햄버거 회사 굉장히 같은데. 많은 회사들이 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자회를 할 만해요. 업종들을 봤을 때 지금 캔디 이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뭐 좀 사셨어요? 저 앞에 나오는 이제 소비재 관련된 상품들은 저도 많이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예. 구매해서 저희 리서치 직원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저도 좀 주셔야 예, 돼요. 주변인들한테 좀 주고, 그 바자회장에서 조금 특별하게 파는 게 있습니다. 따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지 않는 서적을 딱 한 개만 찝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60년 기념 도서를 판매를 해서 제가 2권을 구매했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버크셔 네, 해서웨이의 60년 여정을 담은 네. 책이군요. 서적이고요. 이 안에는 이제 과거에 실제로 뭐 만들었던 서류의 원본이라거나 아니면은 사진들도 상당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 사실 미국의 자본주의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시장에 있어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인수합병부터 해서 모든 그 선도 업체들의 가치주들을 종합해서 투자를 해왔고 선도를 해왔고 이슈를 만들어냈던 그런 회사인데, 마라톤 대회도 있었어요? 아니, 너무 예. 지금 주총치고는 너무 동떨어진 행사가 많은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들과 관련된 행사로 아하. 이제 투자자들과 참석자들의 이제 흥미를 쭉 끌어당기는 건데요. 예.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브룩스라고 하는 이제 의류 회사가 있고요. 브룩스 브라더스의 브룩스 그건가요? 그냥 브룩스라고 해서 브룩스라고 저희가 회사이군요. 러닝화를 판다거나 이제 아하. 스포츠웨어를 파는 그런 예.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5km 마라톤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 4만 명 정도의 이제 전체 참석자 중에서 한 3천 명 정도가 이제 마라톤에 등록을 하고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등록할 때 저희가 기념 티셔츠에 대한 사이즈를 수령을 해서 그거를 받고, 그리고 이제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그 번호표를 달고 뛰어야 출발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끝나고 나면 메일로 본인의 기록이 자동으로 기재가 되어서 와 있습니다. 올해 주총은 특히 버핏 회장의 은퇴 무대가 된 것 같은데, 네, 네. 올해로 이제 94살 네. 고령이라는 점이, 그런데 일단 뭐 버핏 회장의 그 강력한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 부회장은 23년에 이제 운명을 달래셨고, 맞습니다. 올해 말에
그레그 아벨 부회장에게 CEO 자리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주총장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네. 이제 워런 버핏은 공식 석상에서 이제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사회 멤버 중에서 이 얘기를 오늘 처음 아마 듣게 되는 멤버는 본인들의 자식이 아닌 나머지 멤버들일 거라고 가장 얘기를 했고, 측근들에게만 예. 좀 얘기를 했고. 바로 다음 날 이사회를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원 찬성에 의해서 그레그 아벨이 이제 CEO로 지금 화면에 나온 2026년부터 분이 예. 그레그 아벨 부회장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비보험 사업 부문의 부회장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회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단 주식을 앞으로 나든 계속 소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비상임 회장 위치는 그냥 유지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주주들도 모였고 다 4만 네네. 명이면 세계 각국에서 오셨다는데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왜 많았을까요? 절대적으로 좀 인구가 일단 많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투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그 주총장의 바자회장에 가서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도 뵙기도 했는데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아하. 이 버핏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아시아 쪽의 주식도 차이나나 재팬과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 한국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버핏이 일본의 상사를 5군데를 한꺼번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려가는 것도 아실 텐데요. 시장 자체가 넓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보이거나 이제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아시아라고 하더라도 좀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은 조금 배제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관련된 자기네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투자 선상에 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관심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주총장에서 Q&A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코너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오프라인에 직접 올라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CNBC의 앵커가 이제 대신 질문을 수령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계의 질문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버크셔에스가 중국 회사들도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중국 없죠. 자체도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와 그 자회사들의 투자를 많이 하겠지만 과거에 뭐 BYD 투자했던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뭐 유명한 사례니까요. 그렇죠. 네.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 버크셔는 뭐 많은 인수를 통해서 투자도 했지만 버크셔 자체가 이제 그 투자 회사로서 홀딩스 개념이잖아요. 이제 주가를 보니까 62년에 상장할 때 7.5달러였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510달러가 넘었더라고요. B주인 경우 그런 상태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A주 같은 경우는 네. 뭐 80만 불이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제가 비주 주가를 봤군요. 네네. 80만 불 네. A주는 네. 이거를 연평균으로 했더니 갖고 오신 자료를 보니까 29% 연간 연평균. 네네. 이게 S&P 500이 원래 연간 10%가 안 되잖아요. 9몇 그래서 퍼센트인데. 대부분 연도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상회하는 경우가 그렇구나. 많고 하회하는 경우가 훨씬 적은 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잘했고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주가가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다 볼 수가 있는데 워런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 어떤 경로 어떻게 애널리스트로서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저희가 단순히 이제 주식을 잘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회사의 사업 자체를 사서 그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고 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러한 방식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200개에 가까운 자회사를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점점 이 자본력이 늘어가면서 버핏은 결국 시간에 대한 여유가 더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워낙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니까 저희가 그쪽 안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버핏이 이제 한 얘기가 변동성에 대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길게 있는데 말할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길게 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중간중간 흔들릴 때도 항상 밑에서 돈을 잘 벌어주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체제를 만들게 되기까지 굉장히 그 시장 자체가 일단 크다라는 것이 또 밑바탕이 되었고,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공황 이후에 태어나서 또 시점 또한 굉장히 완벽하지 좋았죠. 않았나. 그래서 여러모로 좀 부러운 측면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좀 단 얘기인데 지금 버핏이 회장이 이제 컨퍼런스 회장이 나타났는데 앞에 네. 음료가 물이 아니고 콜라예요. 네, 네. 콜라, 캔디, 과자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굉장히 장수하시네요. 이제 투자하신 모든 소비재 제품을 가지고 나오셔서 아하. 그 캔디도 드시면서 주주총회 진행하시고 콜라도 계속 앞에 이렇게 두 개씩 놓고 계시더라고요. 타고난 분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출장 길게 다녀오셨는데 또 바로 미국 출장 가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니까 하나그룹 때문에 가시는 것 같은데 필리조선소 인수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필리 조선소를 이제 애널리스트들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아,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필리조선소 인수를 지난해 12월에 한 건데 지금 이제 계속 7년 연속 적자 기록한 회사인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다가 조선소 배를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뭐 지금 당장 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에 있는 현지의 조선 업체들이 이익이 길게 안 나는 이유는 미국의 조선 업체들의 일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원래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산업인데 손이 느리군요.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 이게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이 어떠한 식으로든 지금 발생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한 생산성을 좀 향상시켜서 좀 좋아지게 만들겠다라는 게 일단 목표이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에 있는 현지 조선소에 투자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것 있어서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도 활용하고자 저희가 봤을 땐 인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는데 이제 현지 조선소하고 협력한다. 이거는 이제 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렇죠. 지난달이죠. 헌팅턴 잉걸스라는 조선소 회사와 함께 조선회사죠. MOU를 체결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에는 그 연방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는 퍼블릭 시비야드가 한 4군데 정도 있고요. 원래 과거에는 그게 한 13군데 정도였었는데 이제 줄어드는 시비야드라는 건 상황이고. 이제 조선소. 네, 조선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민간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신조 기능, 그러니까 새로 배를 만드는 그 기능은 군함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퍼블릭 야드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 쪽에서 만들고 이제 퍼블릭에서는 수리개조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HD 현대그룹이 MOU를 맺은 헌팅턴 잉걸스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이 회사가 홀딩스의 형태인데 이 안에 이제 뉴포스 뉴스십빌딩이라고 하는 핵항모 전문 그 회사도 있고, 그리고 잉걸스 십빌딩이라고 하는 수상 전투함 전문 회사도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방산 쪽에 방산 조선하군요. 관련된 민간 그 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미국 군에 그 납품하는 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량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필리조선소와 달리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적자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성장성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미국 안에 있는 시비야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해당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 그렇지. 그 부분을 HD 현대와 협력을 해서 좀 끌어올려서 궁극적으로 좀 이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그 MOU를 체결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협력해야 되는 업체들 중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미국이 저렇게 관세 부과를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공격을 네네. 하고 있고, 지금 중국하고도 지금 곧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거를 네. 지원을 해요. 조선 없잖아요, 미국에. 아예 그러니까 없다라고 봐야 한국에다가 되죠. 굉장히 그렇다고 중국에 손을 벌리기는 그렇고, 그나마 이제 한국에다가 손을 벌려서 같이 좀 와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러다가 또 뭐 관세 얘기 또 나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딴 얘기고, 좀 그래서 그러네.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좀 한간에 나온 얘기는 이제 이거를 좀 키로 해서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관세에 대한 협상도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워낙에 지금 트럼프가 워낙에 말을 많이 바꾸고 그런 건 그쵸. 봐주지 않는 오늘 말 캐릭터잖아요.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그러니까요. 아무 그거는 협력은 협력이고 나는 돈을 물리긴 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실 전 세계 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뢰를 좀 상실한 상태인데. 뭐. 그래서 조선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선업 자체가 협상의 카드로 사용되지 않고 정말 조선업 자체에 필요한 것만 잘 취하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거라도. 합니다. 네. 맞아요.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따로따로 미국에 공약을 하는데 네네. 뭐 영원한 경쟁자이기도 한데 공동으로 지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뭐 같이 협력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이 규모가 엄청 33조 원 규모인데 이건 뭡니까? 2035년까지 두 회사가 3,000톤급 잠수함 4척을 공급하겠다. 여기 협력을 해서 같이 만들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왜 작년 말쯤에 여기 캐나다 말고 호주의 호위함 입찰을 네. 현대는 현대대로 하나는 맞아요. 하나대로 따로 참석을 들어갔죠. 했다가 이제 둘 다 똑 떨어진 그런 네. 뉴스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원팀을 구성해서 똑같은 그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 한국은 거기에서부터 합의가 안 돼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시 되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수면 위로 오른 캐나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국제 해양방산 관련된 입찰이 이제 줄을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원팀을 구성을 해서 진출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들 중에서 원팀을 구성한 사례가 캐나다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까 이제 다른 얘기 좀 버크셔 해서웨이는 가치주의 전통 투자자였고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선주는 길게 보면 굉장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던 주가 아닌가 지금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앞으로 조선주가 만약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면 우리나라 이 조선주에다 투자를 좀 할 만한데 그건 그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그죠?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심지어 들어서 버크셔 서웨이가 아닌 다른 바텀업 방식의 운용사와도 좀 미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 회사들이 이제 추구를 하는 바가 약간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저평가 상태에 있으면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굉장히 조선업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렇죠. 저희가 막 2019년 이런 때 생각해 보면 물론 매출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도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을 당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선으로 갈 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그 기관들이 또 투자를 안 했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왜냐면 미국 먹고 있었던 안에 거예요. 조선소가 없으니까 조선을 내가 바닥에서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빨리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예. 굉장히 일부에 해당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조선이 저는 조선에서 만드는 선박은 어쨌든 필수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필수제 자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미국 안에서 철도 운송하는 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듯이 그렇죠. 우리도 지속적인 선박 공급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이제 쭉 창출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올 때 보셨겠지만 조선 업체들이 이제 창출하는 현금 능력이 꽤나 높아져 있는 게 많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선가도 하락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가치주의 투자 영향으로 그 자리를 잡으려면 공급이 흥분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조선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급이 흥분하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 공급업체가 많아지지 않는 너도 나도 갑자기 또 막 토크를 늘리고 거기도 막 관건은 중국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뭐 저사양 선박들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이제 대형 선주들이 다른 건 모르겠고 중국에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좀 생기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래도 저는 AI나 여러 가지 IT 쪽으로 봤을 때 중국도 언젠가는 조만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고부가 가치 선박들의 경쟁자로 등극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공급 시장이 가능성이 교란되는 있겠죠. 거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우리가 향유를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될 텐데.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올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조선주에 대한 흐름을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잘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의 흐름.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오게 될 예정인지라 특히나 이게 제가 27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호황이. 저희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 고평가 논란이 점점 사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저희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천장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꾸준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예전보다는 밸류에이션의 시각을 높여보는 게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IMO가 환경 규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발표를 해주면서도 점점 이제 결국 친환경 선박으로 옮겨가는 것이 대세구나라는 그렇죠. 부분이 시장에서 다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환된 비율이 굉장히 낮고 국내에서 이제 그러한 거를 그러니까 글로벌리도 그런 선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들이 조선업체들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투자에 대한 불안감은 하반기에도 크게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네. 이게 굉장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또 1, 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죠? 앞으로 30년 이 수요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세계 수많은 선박들이 이 교체가 되면서 그 수요를 고스란히 상당 부분 우리 업체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27년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교체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비율을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30% 정도만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배 중에 30%만 바뀐다고 해도 그래도 10년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조선주의 매니아분들, 투자자들 매니아분들에게는 조선주들이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영권님을 계속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게 이게 정말 주축 분야예요. 한국 증시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 있어서 그렇대. 요런 얘기를 듣기 시작한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동안은 진짜 구조조정부터 인수합병 온갖 한국의 조선업 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약간 흔들리지 않는 흔들렸었어요. 편안함을 발휘한 건 제가 봤을 땐 얼마 한 안 되죠.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가치를 폭발시킬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님과 함께 조선주 흐름과 버크셔의 주총 얘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